보물 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뉴탐선 세계지리 스텝 바이 스텝의 진짜고 미진웅입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열대기후지역 살펴봤고요. 오늘부터는 온대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9강이고요. 온대기후지역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9강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확인해 봐야겠죠? 자, 8강에서는 열대우림기후 그리고 사바나기후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사바나기후, 열대몬순기후 그리고 열대고산기후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먼저 사바나기후 정리해볼까요? 사바나기후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입니다. 자, 여름과 겨울 중에 언제가 건기인가요? 겨울이 건기죠. 여름에는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지만 겨울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적게 내립니다. 자, 그래서 키가 크지 않은 나무들과 긴 풀들이 자라고요. 우린 요거를 사바나 소림이라고 얘기했었죠. 동물이 서식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천국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야생동물들을 이용해서 사파리 같은 것도 한다고 했죠. 자, 그리고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플랜테이션 작물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건기가 필요한 작물들이었죠. 커피, 목화, 사탕수수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열대 몬순 기후는요, 몬순이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입니다. 그래서 여름 계절풍이 불어오는 여름철, 여름 계절풍은 당연히 여름에 불겠죠. 계절풍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여름철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리고 이 비를 이용해서 벼농사가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플랜테이션 작물로는 차가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열대 고산기후 했었습니다. 열대 고산기후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교차 엄청 큽니다. 연교차가 작아요. 1년 내내 마치 봄과 같은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춘기후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기억나시나요? 자, 복습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9강 들어가기 전에 오늘 9번째 끌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유럽으로 갈 겁니다. 유럽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뭐 영국도 있고요, 프랑스도 있고, 뭐 이탈리아 같은 도시들도 있지만, 나라들도 있지만, 제가 정말 가보고 싶은 나라는 그 나라들이 아니고요. 제가 정말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나라인데요. 작년에 2014년에 방송에 소개되면서 정말 많은 한국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 나라예요. 저만 혼자 간직하고 싶었던 나라인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풍경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가볼 나라는 크로아티아고요.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라는 도시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자, 두브로브니크는요, 크로아티아 아드리아해에 면한 달마티아 해안에 있는 작은 도시로 아드리아해의 진주로 불리는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인 버나드 쇼는 진정한 낙원을 원한다면 두브로브니크로 가라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유럽인들이 동경하는 최고의 휴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브로브니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와 성벽입니다.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성벽은 두브로브니크의 역사와 중세시대의 성벽을 한눈에 보여주는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이 성벽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산책길인데요. 성벽 위 걷기라는 독특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성벽 위에 올라서면 한쪽에는 고풍스런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가, 한쪽에는 아드리아해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아름다운 고딕, 르네상스, 바로크 양식의 교회, 수도원, 궁전 등이 잘 보존되어 있는 두브로브니크 구시가지는 1979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자, 사진 보니까 어떠신가요? 정말 아름다운 도시라는 사실 알고 있으시죠? 그래서 유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손꼽는 관광지라고도 해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굉장히 발달한 선진국에 여행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이런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으로는 뭐 선진국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아름다운 풍경과 다양한 문화 역사 유적을 갖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 방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발음조차 어려운 두브로브니크 소개 여기까지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9강 온대기후 지역 첫 번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대기후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정리해보고 갈게요. 자, 온대기후. 자, 일단 우리 쾌펜의 기후 구분에서 온대기후는 최하늘 평균 기온에 따라서 구분했을 때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부터 몇 도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와 18도 사이에 위치하는 지역들을 온대기후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러한 최하늘 평균 기온 영하 3도부터 18도는요, 일반적으로 중위도 지역에 많이 나타납니다.
적도 주변을 저위도 지역, 그리고 양극지방을 고위도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죠. 중위도 지역은요, 1년 내내 이 바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30도에서 60도 사이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바람, 바로 편서풍이죠.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들입니다. 자, 이러한 중위도 지역은요, 굉장히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대기후 지역은요, 최하늘 평균 기온이 18도가 넘는데요. 최하늘이 18도가 넘어갑니다. 가장 따뜻한 달은 엄청나게 덥겠죠. 그런데 온대기후 지역은 최하늘 평균 기온이 영하 3도에서 18도 사이래요.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후라고 할 수 있겠죠.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구가 밀집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세 개의 도시들이 이 온대기후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도시들이 미국에 있는 뉴욕, 그리고 영국의 런던, 그리고 일본의 도쿄 같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은 온화한 기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온대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죠. 자, 이런 온대기후는요,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크게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 그리고 대륙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이미 기후 기본 다지기에서 서안과 동안, 다시 얘기해서 지리적 위치의 차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온의 차이 학습했었죠.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온대기후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이쪽으로 가시죠. 자, 오늘은 온대기후이고요. 자, 중위도 지역입니다. 두 개의 도시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영국의 런던 있고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입니다. 자, 이렇게 런던과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중위도 지역은 1년 내내 무슨 바람이 분다고요? 편서풍이 불죠. 죄송합니다. 서안, 동안 편서풍이 이렇게 불어옵니다. 자, 이렇게 서안과 동안 지역은 모두 편서풍의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두 지역은 받아들이는 편서풍의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육지와 바다의 비열 차이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먼저 여름이 됩니다. 육지와 바다가 가열이 됩니다. 뜨겁게 달궈지는데 육지는 상대적으로 더 빠르게 뜨거워지고요. 바다는 상대적으로 천천히 뜨거워지기 때문에 두 개를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육지가 고온, 그리고 바다는 상대적으로 저온이 되겠죠. 이 위로 편서풍이 불어갑니다. 자, 서안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다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동안은 상대적으로 뜨거운 육지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결과 최나월에는 대륙의 서안과 대륙의 동안 중에 어디가 더 덥나요? 당연히 뜨거운 육지의 영향을 받는 동안의 기온이 더 높게 나타나겠죠. 하지만 겨울엔 달라집니다. 겨울입니다. 자, 겨울에는 여름 동안에 달구어졌던 육지와 바다가 빠르게 식기 시작하는데요. 누가 더 빨리 식을까요? 비열이 작은 육지가 더 빨리 식겠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바다는 고온, 기온이 높고요. 다음에 육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역시 바람 불겠죠? 이번에는 서안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영향을 받고요. 동안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육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 최하늘의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은 서안과 동안 중에 어디가 높아요? 서안이 높게 나타나겠죠. 자, 그 결과 동안은요, 최나월엔 서안보다 더 덥고요. 최하늘엔 서안보다 더 추워요. 다시 얘기해서 연교차를 비교해 본다면 서안과 동안 중에 어디가 1년 중에 기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동안의 기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편서풍의 영향을 모두 받지만 어디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연교차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륙의 서안은 연교차가 작아요. 대륙의 동안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있는 자료 같이 보시죠. 자, 여기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런던과 로마가 있고요. 동안에는 베이징과 서울이 있습니다. 자, 런던 보죠. 연교차가 한 13도 정도 나타나고 있죠. 로마는 한 15도 정도 나타나네요. 자, 반면 베이징과 서울은요, 연교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데요. 베이징은 한 28도 정도, 그리고 서울은 한 27, 8도 나타나고 있네요. 서안에 위치하고 있는 런던과 로마는 동안에 위치하고 있는 베이징과 서울보다 연교차가 작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서안에서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바다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륙 서안에 위치해서 바다의 영향을 받아 연교차가 작게 나타나는 이러한 기후를 우리는 해양성 기후라고 부르죠. 반면 대륙 동안은
육지를 지나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납니다. 대륙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크게 나타난다 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대륙성 기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도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한 나라이지만 서안에 위치하느냐 동안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연교차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모두 서안과 동안, 그러니까 온대기후 지역 모두 편서풍 영향을 받지만 지리적 위치에 따라 연교차가 달라진다. 정리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요. 이 지역은요. 편서풍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바람이 하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바로 계절풍인데요. 자, 이 편서풍도요. 서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받고요. 동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똑같이 편서풍의 영향을 받지만 강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자, 대륙이 있고요. 여기가 바다가 되겠죠. 진짜곰 선생님이 여기서 따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편서풍이 붑니다. 자, 이 편서풍은요. 바다를 지나오고 있죠. 바다를 지나오니까 상대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게 없죠. 굉장히 강하게 진짜곰 선생님을 빡 때리겠죠. 와! 빨리 지나갔다. 빡 때립니다. 빡! 그다음에 빡 때리면 와! 오마이갓! 하고 날아가겠죠. 엄청나게 강한 편서풍이 불어온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동안은 좀 다릅니다. 동안은 역시 따봉하고 있습니다. 편서풍이 불어오는데 이번에 편서풍이 높은 산을 지나오면서 굉장히 약해지게 되겠죠. 이 정도의 바람은 가소로운 정도가 되겠죠. 다시 얘기해서 똑같이 편서풍이 영향을 받지만 바다를 지나오는 서안은 굉장히 강하게 편서풍이 영향을 미치고요. 동안은 굉장히 높이가 기복이 심한 육지를 지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한 편서풍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편서풍 영향을 받지만 서안은 더 강하고 동안 더 약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아까 얘기했듯이 계절풍의 영향도 받는다 그랬죠. 그림 보시죠. 자, 서안도요. 바다와 육지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절풍 발생합니다. 동안도 육지와 바다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계절풍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 불어오겠죠. 겨울이 되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 불겠죠. 자, 그런데 두 계절풍 중에 누가 더 강하냐? 자, 동안은요. 굉장히 커다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지역을 끼고 있고요. 태평양 가장 큰 바다입니다. 반면 서안은요. 육지가 좀 상대적으로 적죠. 그리고 바다도 대서양은 태평양보다 조금 작아요. 누가 더 강할까요? 얘가 훨씬 더 강하겠죠. 이래서 동안은 계절풍이 강합니다. 그리고 서안은 상대적으로 계절풍이 약해요. 자, 그리고 이 지역으로 편서풍이 붑니다. 서안으로 부는 편서풍입니다. 훅 불어옵니다. 엄청 강하게 불어오니까 계절풍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서안은 두 바람의 영향을 모두 받지만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영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편서풍의 영향을 더 강하게 받습니다. 자,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계절풍 불고요. 편서풍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런데 동안은 상대적으로 편서풍의 위력이 조금 약하다 그랬죠. 편서풍이 불지만 후 약하게 불어요. 계절풍이 더 강하기 때문에 편서풍을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린다는 표현이 좀 정확하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약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륙의 서안은 편서풍 영향을 크게 받고요. 대륙의 동안은 계절풍의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되셨죠? 자, 그럼 온대기후의 분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온대기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온난 수균기후 있죠? CFA입니다.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CS고요. 온대 겨울건조기후 CW. 다음에 서안 해양성 기후는 CFB예요. 자, 이 두 기후는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 이 두 기후는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보죠. 자, 일단 서안에서 온대기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바로 유럽이에요. 그래서 저위도 지역에는 지중해성 기후가, 그리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중해성 기후, 여기보다 고위도 지역의 서안 해양성 기후. 그리고 대륙의 동안 지역에서는 온난 수분 기후와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동안. 그런데 동안은 상대적으로 서안보다는 조금 분포가 좀 불분명한 편이에요. 그렇죠. 여기는 CFA가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위치하고 여기는 더 고위도인데도 불구하고 온대 겨울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 있죠. 반면 여기에 보면 여기는 저위도 지역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나타나고 고위도 지역에 온난 수분 기후 나타나죠. 여기는 고위도 지역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저위도 지역에 온난 수분 기후. 무슨 얘기냐면 쉽게 두 기후를 딱 잘라서 어디엔 뭐가 딱 분포해요 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동안은 서안보다는 두 기후의 구분이 조금 불분명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특징은요.
자, 유라시아 대륙 서안에 온대기후 나타납니다. 오,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까지 굉장히 높은 곳까지 온대기후 나타납니다. 반면 동안은 고작 우리나라 정도까지 온대기후 나타나고 있죠. 더 고위도까지 온대기후가 나타납니다. 서안은요. 왜냐하면 겨울철에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욱 고위도까지 이러한 온대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 오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온대기후는 대륙 서안과 대륙 동안의 기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륙 서안은 어떤 바람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요? 편서풍. 자, 반면 대륙의 동안은 어떤 바람? 물론 편서풍의 영향도 받지만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그리고 대륙 서안은 연교차가 어때요?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작고요. 대륙 동안은 연교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도 이렇게 쓸까요? 자, 그리고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온대기후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어요. 저위도와 고위도로 정리해 볼게요.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은 지역, 적도와 가까운 쪽에는 CS,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고요. 그 위쪽에 CS, 지중해성 기후 위쪽에는 CFB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대륙 동안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저위도 지역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그리고 고위도에 온난 수분 기후가 나타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두 기후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특성이 완전히 다르진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기후 모두 일단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온대 기후이면서 계절풍, 몬순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온대 몬순, CM으로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륙 서안에는 CS와 CFB가 나타나는데 편서풍의 영향을 받고요. 연교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반면 대륙 동안에는 CFA와 CW가 나타나는데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온대기후의 기본적인 내용들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온대기후의 하나하나 각 기후들의 특징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 교재 보시면 서안해양성 기후가 가장 먼저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부터 먼저 다루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중해성 기후. 1번 지중해성 기후. 자, 일단 분포 볼게요. 얘는 대륙 서안인가요? 동안에 나타나는 기후인가요? 지중해성 기후는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대륙 서안에 나타나고요. 자,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위도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대략 30도에서 40도 부근에 지중해성 기후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 위도는 어떠한 기후적인 특징이 나타나느냐 그림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여기 대기 대순환대가 자리 잡고 있고요. 지중해성 기후는 30에서 40도 근방에 나타나는 기후라 그랬죠. 자, 하지가 됩니다. 대기 대순환 이 기압대들 어떻게 되나요? 위로 올라가겠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오호. 자, 지중해성 기후 지역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지 때, 다시 얘기해서 여름 때 비 안 내리겠죠. 자, 반면 동지가 됩니다. 위로 북상했던 대기 대순환대 기압대들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동지가 되면 지중해성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에서 벗어나게 되겠죠. 대신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서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서안이니까 대륙의 서쪽에는 뭐가 위치하고 있어요? 바다가 위치하고 있죠. 굉장히 습한 편서풍이 대륙의 서안으로 불어오면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조하고요. 겨울에는 수분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럼 기후 그래프 볼게요. 분포 볼게요, 먼저. 자, 지중해성 기후의 분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지중해성 기후 보라색으로 나와 있고요. 일단 지중해성 기후잖아요. 이름 자체가 지중해성 기후라 지중해 주변에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기후예요. 지중해 주변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고요. 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에도 나타나고요.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은 이쪽이 완전 서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지역을 고려해 봤을 때는 서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의 미국의 서부 해안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고요. 그리고 칠레의 중부 지역에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건조하고 겨울철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지역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는 이렇게 깊은 곳까지 나타나기도 해요. 분포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는 당연히 아시죠. 지중해 주변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난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쉽게 알 수 없는 지역들이니까 여기는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잘 기억해 두시면 지중해성 기후의 분포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중해성 기후의 기후 그래프 한번 보죠. 자, 기후 그래프가 나왔네요.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죠? 최한월 평균 기온 확인해야겠죠. 자, 최한월 1월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쭉 그어봤더니 영하 3도보다 높고요. 18도보다는 낮아요. 아, 온대구나. C. 자, 다음 건기가 있나 살펴봤더니 오! 6월과 7월이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아, 건기가 존재하는데 건기가 언제 나타나냐면 기온이 높은 여름에 나타나네요. 아, 썸머 드라이. C, S라고 붙여주는 거죠. 여러분 기후 계속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전 세계에서 여름철이 건조한 기후는 얘 하나밖에 없어요. CS, 뒤에 S가 붙는 건 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녀석입니다. AS 없죠. DS도 없죠. ES도 없죠. 그래서 얘는 여름 건조 유일하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녀석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그림 같이 볼게요. 자, 지중해 주변에 지중해성 기후 나타납니다. 요렇게. 그리고 1월과 7월의 자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파란색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에요. 자, 먼저 1월 보죠. 1월. 오, 전반적으로 지중해 주변에 많은 강수가 내리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죠. 반면 7월이 됐더니 여름에는 강수량이 굉장히 적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편서풍대 영향을 받아서 비가 많이 내리고요. 반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자, 2번입니다. 2번. 특성 보죠. 특성. 자, 얘는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기후예요. 자, 일단 여름은 비가 내리나요? 안 내리나요? 별로 안 내립니다. 그래서 건기. 왜 비가 안 내리냐면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겨울. 자, 여름이 건기이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우기예요. 왜냐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계 강수량이 적은 지역이고요. 동기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이러한 기후적인 특징 때문에 이 지역에 분포하는 식생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여름은 기온이 높아서 원래는 식생이 굉장히 잘 자라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비가 안 내린대요. 나무가 자라기 힘들겠죠. 더워 죽겠는데 비도 안 내려. 어떻게 자라? 그래서 굉장히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자라고요. 잎이 두꺼운 나무들이 자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나무들을 경엽수림이라고 부릅니다. 자, 경엽수림 사진으로 확인하고요. 농목업까지 이어갈게요. 자, 이게 바로 경엽수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잎이 굉장히 단단해 보이죠. 뭔가 이렇게 뿜지르면 뚝 하고 부러질 것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증기에 수분의 증발을 줄이기 위해서 잎을 두껍게 만든 나무들이에요. 자, 이러한 나무 우리 굉장히 많이 봤어요. 특히 언제 봤냐면 여러분들 마라톤 있죠. 마라톤. 올림픽이 어디서 시작됐죠? 그리스에서 시작됐죠. 그래서 마라톤 우승자들한테 이걸 씌워줍니다. 진짜곰 선생님이 마라톤 출전해가지고 1등 했어요. 나봉. 뭘 씌워주죠? 월계관 씌워주죠. 이 월계관이 대표적인 경엽수예요. 단단해 보이잖아요. 그쵸? 단단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잎이 단단하고 키가 작은 경엽수가 분포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엽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농업이 발달하게 되는데요. 우리 농목업은요. 그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들 또는 그 지역의 문화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경엽수의 대표적인 애가 뭐가 있냐면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경엽수예요. 경엽수. 자, 유럽 지중해성 기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 지역 무슨 술 마시죠? 와인 마십니다. 자, 이 술 문화, 주류 문화도요. 그 지역의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하면 생각나는 술이 보드카 있죠. 엄청나게 독한 술. 어린애들도 이거 보드카 많이 마신대요. 왜냐하면 몸에 열이 나니까 굉장히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보낼 수 있답니다. 보드카는요. 재료도 굉장히 다양한데요. 뭐 귀리, 호밀, 밀, 옥수수 뭐 이런 걸로 만들거든요. 추운 지역에서 자라는 애들이에요. 반면 우리나라 전통술 뭐였을까요? 막걸리 있죠. 쌀로 만든 겁니다. 우리나라 물론 밀로 만든 것도 있지만 쌀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옛날부터 쌀을 널리 재배했으니까 쌀로 술 빚어 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유럽 지역 포도 이용해서 어떤 술 먹나요? 와인 마시죠. 그래서 포도를 덥석 따다가 콩콩 와인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적포도주. 자, 그리고 와인 만든 다음에 와인 뚜껑
뭐로 덮죠? 아, 그 따기 되게 힘든 거 있잖아요. 저 이거 많이 따기 없으면은 막 이렇게 막 숟가락을 막 쑤시다가 뜯어먹은 적도 몇 번 있는데요. 이걸로 막혀 있죠. 코르크 막에. 코르크로 왜 막았을까요? 요게 바로 코르크가 있거든요. 얘도 경엽수예요. 굉장히 두껍죠? 얘 껍질 뜯어내가지고 가공해서 만드는 게 바로 요 코르크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코르크나무 대표적인 경엽수이고요. 또 있어요. 여러분들 캘리포니아 하면 유명한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데요. 뭐 있죠? 오렌지 유명해요. 오렌지. 오렌지 덥석 따다가 뭐 만들죠? 오렌지 주스 만들죠. 와, 맛있겠네요. 오, 시큼시큼. 참고로 여러분들 그 무가당 주스 있잖아요. 무가당은 그러니까 그 당을 가하지 않은 거예요. 당분이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많은 당분을 갖고 있습니다. 시죠.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신 거 잘 못 먹겠더라고요. 오렌지 주스, 시큼시큼한 오렌지 주스 마시게 되죠. 왜냐하면 오렌지가 많이 나오니까. 캘리포니아 하면 오렌지 주스, 오렌지가 많이 생산되는구나. 자,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적으로 와인 유명한 나라 프랑스, 이탈리아, 칠레, 미국, 호주 다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는 지역들이에요. 이렇게 그 지역의 음식 문화는 기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볼까요? 자, 포도나무, 코르크나무, 오렌지나무 봤고요. 또 뭐 있냐면 여러분들 피자 시켜 먹죠. 피자. 오, 이거 뭔가요? 타이어. 이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희 조카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올리브입니다. 그래서 항상 피자 주문할 때마다 올리브 추가해주세요 해가지고 막 수북히 쌓아 먹는데요. 5살입니다. 5살 아이가 올리브의 맛을 아나 봐요. 엄청나게 막 먹는데요. 올리브.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맛도 있죠. 올리브. 얘도 이렇게 먹기도 하고요. 짜가지고 기름 내서 먹기도 하죠. 이게 바로 올리브 나무예요. 그래서 드문드문 분포하고 있죠. 키 작죠. 드문드문 분포하고 있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건조하니까. 옆에 다다다닥 붙어있으면 야, 내가 물 빨 거야. 아니야, 내가 빨 건데 야 이러면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드문드문 널찍이 떨어져서 분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리브도 대표적인 경엽수입니다. 자, 그런데 유럽에 사는 사람들 맨날 와인만 먹고 오렌지 주스만 먹고 막 올리브 맨날 따먹고 코르크 먹을 수 없겠죠. 이런 것들만 먹고 사는 건 아니겠죠. 주식이 필요하겠죠. 주식. 이 사람들 맨날 이런 거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주식 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잘 안 자라요. 대신에 언제 기르면 될까요? 겨울에 기르면 되겠죠. 자,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대지를 가열합니다. 뜨거워져요. 건조해요. 수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자라는 애들이 있죠? 걔네가 바로 경엽수들입니다. 올리브 기르는 거죠. 후두두두두 수확하고요. 대신에 겨울이 됩니다. 비가 내리는 거죠. 그리고 서한 지역은 겨울이 상대적으로 온화하죠. 충분히 농작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이나 보리 같은 거 재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자 밀로 만들죠. 파스타 면도 밀가루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수목농업, 나무 같은 거 재배하고요. 겨울에는 밀과 보리 같은 곡식 작물 재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 내용 역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경엽수림 있고요. 자, 경엽수림 대표적인 애가 말씀드렸듯이 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오렌지, 그 다음에 코르크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얘의 특징은 잎이 어떻다고요? 단단해요. 단단할 경자 쓰거든요. 잎이 단단. 키는요? 키 크면 물도 많이 먹겠죠. 물 많이 먹으면 안 되죠. 건조하니까. 그래서 작은 키 빠바바박 붙어있는 게 아니라 드문드문 있다 그랬죠. 드문드문. 이렇게 세 가지 특징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죠. 네 번째, 농업. 경제활동이라고 할게요. 경제활동. 첫 번째는 농업입니다. 크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죠. 여름. 본 건조한 여름에는 그 주곡작물이 잘 안 자라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수목농업합니다. 수목나무예요. 이런 나무들이 다 수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 재배해서 다양한 생산물들을 얻어내는 거죠. 반면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곡식 재배합니다. 주로 밀과 같은 곡식, 밀과 보리 같은 것들 재배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러한 농업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지역 사람들 뭐 밀과 보리만 먹고 살 수는 없겠죠. 가축도 기릅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 자, 어렸을 때 선생님 어렸을 때 굉장히 유명했던 만화입니다. 혹시 아세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만화인데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잘 모를 텐데요. 저 어렸을 땐 정말 인기가 많았었어요. 자, 이 사진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목축업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모르겠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높은 산이 있어요.
그리고 목축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거 주로 기르냐면 양, 그리고 염소 기릅니다. 양과 염소. 자,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는요, 여름철에는 굉장히 뜨거워요. 그리고 건조합니다. 그래서 풀이 잘 안 자라요. 건조하니까 여기 평지에 있는 풀이 다 메말라 버리겠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은 산은요, 덜 건조하고 기온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늘하니까 여기에 풀이 자랍니다. 이거 얘네 먹이면 될 거 아니에요. 목동이 따봉 데리고 올라갑니다. 야 먹어라, 야 열심히 먹어라. 막 뜯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라는 풀을요, 밑에 창고를 하나 만들어서 옮겨 놓습니다. 훅 저장해 놓는 거죠. 왜 저장하는지는 보시면 압니다. 겨울이 됩니다. 겨울이 되면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리고 여기는 해발 고도가 높으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추워지고요. 풀이 말라버립니다. 어떻게? 먹을 게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에 니네 먹을 게 있지. 데리고 내려가는 거죠. 다 집어넣습니다. 들어가라. 따봉 하고 있으면 얘들은 이거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풀이 자라는 산으로 올라가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풀이 없기 때문에 저장해 놓은 이러한 축사로 동물들을 이동시켜서 그 가축들을 사육하는 이러한 형태의 목축업을 우리는 이목이라고 해요. 이목은 크게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계절에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인 이동이에요. 위아래로 이동하고 있죠. 자, 계속 볼게요. 이목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사진이 조금 특이하게 다가올 겁니다. 자, 염소 기르고 있죠. 풀 뜯고 있네요. 높은 산에서 얘네들을 풀 뜯게 이렇게 놔두고 있구나. 얘네들이 풀 열심히 뜯어먹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가축들을 사육하는 이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목도 하고요. 그리고 관광산업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요, 여름철이 굉장히 고온 건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위쪽 지역은요, 서한 해양성 기후라는 기후가 나타나는데요, 굉장히 막 음습하고 막 침울하고 되게 막 습하고 막 그래요. 되게 어두워요. 여러분들 막 영국 생각하면은 이렇게 막 음침하고 막 이런 거 아세요? 되게 음침합니다. 이 사람들 되게 햇볕을 되게 그리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남부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해 오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기후, 여름철에 고온 건조, 맑은 하늘을 이용해서 관광산업 발달하고요. 겨울철에도 이쪽 북부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기 때문에 더 따뜻하겠죠. 그래서 여름과 겨울철에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동쪽에서 이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 많이 이동해 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들은 대부분 이렇게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수목농업, 겨울에 곡식작물 재배하고요. 이목하고요. 그 다음에 관광산업 발달했대요. 여기까지 경제활동 정리하고요. 어차피 여기 온 김에 마지막 하나 더 보고 가죠. 자, 지중해성 기후지역은요, 여름철이 굉장히 고온 건조하대요. 그래서 특이한 가옥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가옥들이 나타납니다. 특징이 뭔가요? 벽이 어떻죠? 하얗습니다. 창문은 어떤가요? 작죠. 여름철에 뜨거운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벽을 하얗게 칠해놓고요. 뜨거운 열기가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창문을 작게 만들어 놓는 거죠.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대표적인 가옥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산토리니라고 혹시 아신가요? 여기 굉장히 유명한 그 섬인데요. 하얀색 그 벽에 파란색 지붕으로 유명한 섬이 바로 산토리니입니다. 거기도 지중해성 기후 나타나거든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여태까지 했던 내용 정리해 보죠. 오늘 말한 내용 하네요, 그렇죠? 자, 경제활동, 농업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목한다 그랬죠. 이목은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단 계절에 따라서 이동해요. 그리고 수직적 이동이에요. 위아래로 이동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이목이 널리 이루어지는 지역이 크게 두 지역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프스 산지,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랑 포르투갈이 위치하고 있는 이베리아 반도의 메세타 고원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목합니다. 메세타 고원. 그리고 경제활동 하나 더, 뭐 발달했어요? 관광산업 발달했죠. 관광산업.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이렇게 경제활동 나눠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 가옥 특징 정리해보죠. 가옥의 특징 뭐 있었죠? 산토리니, 그 음료수 광고에 나와도 되게 유명해진 지역이죠. 산토리니 하얀 벽. 그 다음에 벽은 되게 두꺼워요. 두꺼운 벽, 하얗고 두꺼운 벽이죠. 그럼 창문은 작습니다. 작은 창문. 이게 이 지역, 지중해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대표적인 가옥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형태의 가옥이 나타난다고요?
여름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이죠. 건조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하더라도 불량지수 불쾌지수 높아지지만 여기는 좀 맑은 편이어서 막 좀 따가운 편이에요. 그래서 햇볕을 그대로 받으면 막 살이 타는 기분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이런 집들을 만들고 삽니다. 자, 여기까지 지중해성 기후 관련된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기후예요. 왜냐면 여름이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열대, 냉대, 한대, 뭐 건조기후는 좀 제외겠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은 여름이 건기인 지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여름이 건기예요. 그래서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고요. 왜 여름이 건조한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간단하게 지중해성 기후 마지막 한번 정리해 보죠. 여름철에 어떤 기압대 영향? 아열대, 고압대, 건기. 겨울철에 뭐 영향? 편서풍 영향받습니다. 비가 내리고요. 다음 경제활동 정리해보면 여름철에는 수목 농업합니다. 키가 작고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잎이 두꺼운 경엽수림을 재배합니다. 포도, 오렌지, 코르크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곡식작물 재배합니다. 밀, 보리 같은 거 재배하고요. 그리고 고기도 먹어야겠죠. 고기 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목축도 합니다.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주로 사육하는데요. 이목의 형태로 사육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는 수직적 형태의 이동을 갖추고 있고요. 계절에 따라 이동한다. 왜냐하면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건조기후 지역 중에 하나인 스텝기후 지역은요. 계절에 따라서 이동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계절에 따라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이목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맑은 하늘 그리고 따뜻한 햇볕을 이용해서 관광산업 발달하고요. 역시 겨울철에도 서한 해양성 기후보다 상대적으로 온화하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 찾아옵니다. 관광산업 발달했다라고 얘기했고요. 마지막 가옥 특징 살펴봤었죠. 벽이 하얗고요. 창문 작고요. 벽도 두껍습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역의 특징 여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온대 기후 지역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 지역과 관련된 문제 몇 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오세요. 자, 넘어가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 49페이지의 기본 문제 4번입니다. 자, 지도에 가지역과 비교한 나지역의 상대적 기후 특징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다 고르란 얘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에서요. 뭐와 비교한 뭐의 특징을 고르시오라고 했을 때 이 뒤쪽에 있는 걸 반드시 밑줄 쳐두세요. 문제 풀다 보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결국에는 가와 나지역 중에 어떤 지역의 특징을 고르란 얘기입니까? 나지역의 특징을 고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 쳐두시면 문제 풀이 과정에서 헷갈리는 일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가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보죠. 아, 중위도에 위치하고 있네요. 여기는 아까 살펴봤던 런던입니다. 대륙 서안에 나타나는 기후고요.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데 그냥 대륙 서안에 위치하고 있다만 알아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다음 서울이네요. 대륙 동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보죠. 서안은 어떤 바람 영향? 편서풍. 동안은 계절풍. 서안은 연교차 작고요. 동안은 연교차 크다. 이 내용 바탕으로 문제 풀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 나의 특징을 구하는 거예요. 서울 동안기후.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맞죠? 왜냐면 대륙에서 불어오는 편서풍 영향 받는다 그랬죠. 대륙성 기후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니은 겨울 평균 기온이 높대요.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덜 춥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대륙 동안은요. 좀 어떻게 보면 서안보다는 조금 살기 힘들죠. 여름엔 엄청 덥고요. 겨울에는 엄청 추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낮다라고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새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유럽 축구 즐기는 여러분들 되게 많을 텐데요. 제가 한때 유럽 축구에 빠져가지고 주말마다 밤마다 이 유럽 축구 EPL 항상 보다가 학교 막 지각하고 막 늦잠 자고 막 그래가지고 학교 막 수업 막 빼먹고 이랬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안 보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 가을까지 되면 축구 리그가 끝납니다. 그런데 유럽은 특이하게 가을, 겨울부터 리그를 시작하죠. 아니, 이 사람은 막 장갑 끼고 막 눈 내리는데 축구합니다. 그렇게 축구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보다 여름이 상대적으로 덜 춥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겨울에 축구하면요, 막 태클하고 그러면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막 이렇습니다. 골절상이 막 난무하겠죠. 얘네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서 리그 같은 게 겨울에 열려도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축구 볼 때마다 여기는 겨울에도 축구하는 거 보니 겨울철이 별로 안 춥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EPR 뭐 다 그렇죠. 자, 겨울 기온이 낮고요, 높아요. 다음 디귿,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대요. 자, 이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할 건데요. 여름 강수 집중률 이게 뭐냐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름 강수 집중률. 자, 비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다 내리죠. 언제 많이 내리고 적게 내리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1년 동안 내리는 비를 연강수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강수량 중에 여름 강수가 차지하는 비율, 이것을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북반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6월부터 8월의 강수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강수량 중에 얼마만큼의 강수가 여름에 내리느냐, 그것을 우리는 여름 강수 집중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동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비가 많이 내리죠? 여름철에 강수 집중된다 그랬죠. 자, 그리고 영국은요,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1년 내내 강수가 고른 지역이에요. 그럼 두 지역 중에 여름 강수 집중률, 다시 얘기해서 여름철에 특히나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은 동안이 되겠죠. 얘는 1년 내내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디귿 맞는 내용이고요. 다음 리을, 계절풍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서울은 동안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계절풍의 영향 크게 받겠죠. 따라서 리을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50페이지의 9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의 한 장면이래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옳은 학생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물어보시네요. 그림은 어느 기후지역의 식생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기후지역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볼까? 자, 어느 기후지역이래요. 일단 어느 기후지역인지 알아야겠죠. 식생을 보고 판단해 봅시다. 밀 기르고요. 올리브 나왔네요. 키가 크지 않고요. 뿌리가 굉장히 깊은 데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여름 지하 수면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여름에 건조해요. 그렇다고 물을 안 먹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여름철에 낮아진 지하수면까지 뿌리를 뻗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지하수를 흡수하기 위해서. 올리브 그리고 밀을 보니 이 지역은 경엽수가 자라고 겨울철에 밀을 재배하는 지중해성 기후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얘기죠. 지중해성 기후. 자, 그럼 갑부터 보죠.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여름이 건조하대요. 그렇죠. 지중해성 기후 CS입니다. 썸머 드라이. 왜 썸머 드라이냐면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갑 맞고요. 역시 갑이네요. 다음 을. 거의 매일 스콜성 강수가 내려 연강수량이 많대요. 스콜. 선생님이 열대 기후 할 때 말씀드렸었죠. 널 차갑게 적셔주겠어. 네, 스콜. 음료수. 여름철에 열대 기후에서 뜨거운 대낮에 하늘에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스콜이라고 얘기합니다. 열대 기후 지역에서 발생하고요. 얘는 지중해성 기후니까 옳지 않겠죠. 다음 병. 밀 재배는 비교적 온난하고 강수량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이루어진대요. 그렇죠. 여름철은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수목농업, 겨울철에 밀 재배가 이루어집니다. 병 맞고요. 다음 경.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수변하대요. 아니죠. 연중 수변하지 않고 여름철이 건조합니다. 참고로 해양으로부터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연중 수변한 기후는 CFB,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그럼 옳은 대답을 한 학생은 갑과 병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오늘 줄게요.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교재 51페이지의 심화 문제 2번입니다. 자, 지도는 어느 시기에 적도 수렴대와 기압 배치를 나타낸 것이래요. 이 시기에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랍니다. 다 고르란 얘기죠. 단시기는 1월 또는 7월이래요. 자, 일단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기인지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가나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야겠죠. 자, 먼저 어느 시기인지부터 봅시다. 자, 적도 수렴대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대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적도 수렴대 위치를 살펴보니 적도보다 위쪽에 북반구 쪽에 올라와 있네요. 적도 수렴대가 북반구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하지인가요? 동지인가요? 하지때가 되겠죠. 그래서 북반구가 여름일 때 얘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어느 시기? 7월이구나. 하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다음 가나 지역 보죠. 가는 이탈리아입니다. 대표적인 지중해성 기후 지역이고요. 나는 여기 중국인데요. 대륙 동안에서 나타나는 온대 계절풍 기후 지역입니다. 자, 그럼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볼게요. 기억. 가는 지중해성 기후는 주로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죠. 7월 달에 지중해성 기후는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서 건기가 나타나죠. 맞고요. 다음 니은. 나는 대륙에서 해양으로 계절풍이 분대요. 자, 나는 계절풍 영향을 받는데요. 하지에 여름에는 바다에서 육지로 계절풍이 불죠. 따라서 대륙에서 해양으로 계절풍이 분다.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반대가 되겠죠. 다음 디귿. 일단 기억 맞고요. 다음 여름철에 하지에
대륙 동안은 대륙 서안보다 강수량이 많대요. 그렇겠죠? 얘는 건기고 얘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리는 우기니까 당연히 동안 지역이 강수량이 많겠죠. 디귿 맞고요. 자, 다음 리을. 가나는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대요. 이거 우리 아직 안 배운 내용이거든요. 뒤쪽에 우리 축제할 때 이 내용 배울 건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우리 여름철에 여름과 겨울을 비교해보면 낮의 길이가 언제 더 길던가요? 여름이 훨씬 길죠. 여름에는 막 8시 반, 9시가 돼야지 해가 집니다. 겨울철에 5시 반, 막 6시만 되면 해가 지죠. 여름철, 하지엔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동지엔 낮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낮과 밤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나중에 배울 거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지 때는요. 남에서 북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지고요. 동지 때는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자, 일단 7월이래요. 하지, 북반구. 우리나라는 낮의 길이가 긴가요, 짧은가요? 긴 시기죠. 그래서 가나는 밤보다 낮의 길이가 길다. 맞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오늘 온대기후지역 첫 번째 시간으로 온대기후지역 전반적인 개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온대기후지역 중에 첫 번째 대륙 서안에 특히 위도 30도에서 40도 지역에 발달하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중해성 기후 굉장히 중요한 기후 지역이에요. 그래서 분포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중해성 기후의 특징, 특히나 여름과 겨울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서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중요한지 키워드 알아봐야겠죠? 오늘의 키워드 드릴게요. 오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바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온대기후 지역의 대륙 서안은 이 바람의 영향, 온대기후 지역의 대륙 동안은 이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요. 두 번째, 온대기후의 대륙 서안은 대륙 동안보다 연교차가 어떻다 그랬죠. 다음 세 번째,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철에 이 기압대의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어떻대요. 자, 생각나시죠? 다음 네 번째,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는 여름철에는 이 농업, 겨울철에는 이 농업이 이루어진답니다. 다음 마지막, 잎이 작고 단단하면 어쩌고 저쩌고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 발달하는 나무들, 잎이 단단한 나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 중에 지중해성 기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배웠던 내용 복습 꼭 하시고요. 복습하신 후에 오키의 빈칸 채워서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온대기후 지역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지 않았던 나머지 온대기후의 여러 가지 특징 그리고 분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습 꼭 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